미스터리한 정유정의 범행 동기. 일각에선 신분 탈취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내용부터 일말의 감정조차 없는 사이코패스 살인마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동안 잘못 알려진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정확히 전달하려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그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김원 사건 파일 최초 공개. 범행 동기는 신분 탈취가 아니었다. 범행 수법 셋, 범행 동기 셋의 비밀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며칠 전 정유정의 거짓말을 밝힌 검찰 수사팀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죽이고 싶어 죽였다,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 우발적으로 죽였다 등 여러 차례 궤변을 늘어놓던 정유정. 검찰 수사팀은 과외 압수수색과 통합심리검사를 통해 범행 수법 및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라고 밝혔죠. 그 기록은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끔찍한 비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방송을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후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정유정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말이죠. 범행 수법 셋. 정유정은 3번을 다녀갔습니다. 예전부터 사용해본 적이 있었던 한 과외 앱을 이용해 범행 대상을 찾기 시작하죠. 2023년 5월 20일 낮 1시 40분경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그 프로필에 소름 끼치는 문구를 넣어놓습니다. 자신을 부산 북구의 학부모다. 자녀 정보 중3. 저희 아이가 여자아이라 같은 여자 선생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맞벌이라 집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4과목을 선택했는데 그중 한 과목이라도 잘 지도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적어 놓았죠. 그리고 정유정은 무려 54명의 과외 선생님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연락한 선생님들에게 자신이 중학생 딸 과외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대화를 계속 나누기 시작하죠. 근데 이미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여성일 것. 둘째, 혼자 살 것. 셋째, 혼자 사는 과외 선생님 집에서 수업이 가능할 것. 그렇게 약 3일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5월 23일 낮 12시 48분경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죠. 바로 이 사람이다. 정유정은 집에 방문해서 영어 시범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며 결국 약속을 하게 됩니다. 2023년 5월 23일 저녁 11시 5분. 정유정은 이런 연락을 남깁니다. 그럼 내일 저녁 6시에 저희 딸을 보낼 테니 과외를 해주십시오. 라고 보냈죠. 26일 오후 3시 58분. 그 사이 시간까지 정유정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미리 구매한 교복을 착용하고 집에서 쓰던 과도 2자루와 중식도라고 부르는 좀 큰 칼 1자루를 검은색 에코백에 넣은 뒤 버스를 타고 과외 선생님 집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 가게 되죠. 그렇게 5시 41분경 부산 금정구의 피해자의 아파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포인트 하나. 여기서 자신의 행적을 감추기 위한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합니다. 머리도 단발로 잘랐고 교복을 입고 누가 봐도 중학생인 것 같은 느낌. 피해자의 아파트 층에 그대로 내리면 분명 발각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정유정은 자신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더 높은 층까지 올라간 다음 계단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초인종의 벨을 누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정유정. 5시 50분경 피해자가 정유정에게 나이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소름 끼치는 말을 합니다. 저 사실 25살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자기의 불우한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늘어놓은 다음 자기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데 혼자 죽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에 깜짝 놀랐던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장난이에요 라고 말을 하며 방심하게 만들었죠.
그 순간 에코백에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공격합니다. 그리고 결국 함께 넘어지게 되는데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앞으로 넘어져서 정유정의 몸이 깔리게 된 상황이었죠. 그때 정유정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과도로 목 부분을 수에 찌른 뒤 자세를 뒤집고 정말 충격적인 공격을 가하게 되죠. 약 10분간 전신에 걸쳐 110회에 걸쳐 찌르거나 베었습니다. 당시 공격했던 과도가 12cm 정도의 칼날을 갖고 있는데 한 공격 부에는 15cm까지 들어간 정말 끔찍할 정도로 강한 공격을 했죠. 사리가 강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살해 이후 정유정은 피해자를 실종 상태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사체를 옮기는 행위와 사체를 손괴하는 행위를 함께 생각한 것이었죠. 저녁 6시 10분경 집에서 미리 준비해왔던 좀 큰 칼, 중식도를 이용해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를 분리하는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지자 새로운 칼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6시 51분경 너무 많은 혈흔이 묻어있자 피해자의 옷장에서 옷을 꺼내 갈아입고 나서 그 다음입니다.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계단으로 총 끝까지 내려온 게 아니라 계단으로 내려가 중간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지하철을 탄 뒤 세간에 잘못 알려진 내용, 자신이 유기할 물건들을 하나씩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칼 하나, 그리고 시장 가방,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대용량 비닐봉투, 락스 이런 것들을 구입하죠. 그리고 7시 50분에는 집 근처의 한 마트에 들러 종량제 봉투까지 구입합니다. 그렇게 8시 4분경 정유정은 자신의 집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집으로 돌아온 시각입니다. 그곳에서 대형 캐리어를 가지고 나와 택시를 타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때 앞선 방식과 마찬가지로 더 높은 층에서 내려 계단을 통해 다시 들어가게 되죠. 새로 산 칼로 완벽한 실종자를 만들기 위해 양 손목 부위까지 절단하는 끔찍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 정유정은 가지고 온 큰 캐리어에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넣고 그걸 피해자의 집에 그대로 두고 유기를 간 게 아니었습니다. 9시 37분경 정유정은 그 캐리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으로 간 것이었죠. 집에 상체가 담긴 캐리어를 놓고 그리고 9시 52분 상체가 가지고 왔던 수건 같은 걸 종량제 쓰레기 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집 아파트 쓰레기 처리장에 버립니다. 이걸 피해자 집 근처에 버리게 되면 발각될 위험성이 높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세간에 알려진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세간에 알려진 건 정정이 그냥 집으로 돌아와 캐리어를 가지고 마트 등을 들러 훼손 및 유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산 뒤 시신을 담고 나중에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라고 알려져 있었죠.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29분경 정정이 집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범행 수법, 바로 집에서 나온 두 번째였죠. 그때는 작은 캐리어와 에코백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렇게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향한 정유정. 헌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 캐리어의 나머지 부분을 유기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않게 되자 생각을 바꿉니다. 밤 12시 13분경 자신이 미리 사온 큰 비닐봉지에 하체를 집어넣고 주거지에서 질질 끌고 엘리베이터까지 탑승하는 모습이죠. 아파트 후문을 이용해 그 비닐봉지를 아파트 밖으로 넘기려고 했지만 자신의 힘이 부족해 들어올리질 못하자 밤 12시 23분경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은 정정이 시신 훼손 후 유기하는 과정이 철두철미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하체 시신 같은 경우엔 발각이 되더라도 이게 누군지 알 수 없을 것이다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대범하게도 누군가가 볼 수도 있음에도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는 대범함까지 보였죠. 그리고 정유정은 시신을 집 안에 두고 다시 한번 자신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바로 대형 캐리어에 들어있는 상체를 버릴 생각, 그리고 그 이후 그 가방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하체를 넣고 유기할 생각이었죠.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어떤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시신을 넣어서 유기를 하러 멀리 간 거면 캐리어까지 버리고 오면 되는데 그걸 왜 들고 왔을까에 대한 의문점이었죠. 바로 이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밤 12시 31분경 에코백만 가지고 택시를 타고 다시 정유정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12시 50분 대형 캐리어를 끌고 나와 인근 택시에 탑승을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새벽 1시 15분 양산의 한 공원에 유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정유정이 집에 왔던 범행수법 3시라 불렀던 이유입니다. 3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정말 대범하게도 피해자의 시신이 든 캐리어를 자신의 집에 놓고 그 다음 나와서 행동을 하는 대법원까지도 보였습니다. 정유정의 범행수법 3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정유정은 살해 및 행동 자체, 유기, 훼손 모든 것들이 정말 감정적 동요가 없는 사이코패스의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하게 그것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공격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죠.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범행 동기 셋,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송을 결정한 이유는 여러분의 객관적인 판단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감정적 치우침 없이 이 이야기는 앞선 내용과 다르게 CCTV 증거들을 기반한 게 아니라 정유정이 직접 했던 얘기들을 토대로 당시 상황과 맞춰서 맞는 내용이다라고 판단, 범행 동기로 나오게 된 내용이죠. 저는 감히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세간에 알려졌던 신분 탈취를 위해 이런 범행을 계획하고 진행했다라는 말은 잘못됐다라는 확신이었죠. 정유정의 그 끔찍한 범행 동기 셋, 정유정은 3번이나 버림받았습니다. 자, 저희는 이 카테고리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를 나누어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정유정이 범행을 결심하게 된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던 그 이전의 정유정과 그 이후의 정유정으로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이전의 정유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릴 건데요. 여기는 어느 정도 기록에 의한 내용이 증명된 거에 대한 어느 정도 팩트체크가 가능한 내용들이죠. 물론 중요한 사실을 먼저 전제로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의 이야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유정의 감정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유정과 연관된 가족들에 대한 부분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외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유정이 말한 것처럼 정말 끔찍했을진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 여러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유정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정유정, 할아버지가 갑자기 재혼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교도소를 가게 되면서 결국엔 할아버지와 새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죠. 근데 참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정유정은 말합니다. 대화도 안 통하고 성격도 안 맞고 훈육 방식과 어려운 경제 환경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불만이 많이 있어서 자신이 학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당시에 할아버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조건이 좋았던 친척이 입양해서 키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반대해 결국에는 못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분노가 한 번 더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정유정, 아버지가 복역후 출소하게 되자 이제는 할아버지 새할머니의 집에서 떠나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보살핌 및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예전보다는 좀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 기대를 품었죠. 헌데 아버지는 출소 이후 어렵게 일자리를 가졌지만 여유 생활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정유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정유정에게 직접 알리지도 않은 채 그냥 재혼을 해버린 것이었죠. 당시 정유정이 굉장히 큰 충격과 상심에 빠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할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결국 이런 문제들로 2014년 9월 29일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자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2014년 9월 29일부터 2016년까지 아버지와 연락을 끊은 채
할아버지와 새할머니와 함께 살게 됩니다. 2016년 고2가 된 정유정. 할아버지, 새할머니와 살면서 당연히 불화와 갈등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급기야 정중은 새할머니의 뺨을 때리는 폭행까지 자행하게 됩니다. 이 일로 다시 집에서 쫓겨나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그마저도 문제가 생기죠. 아버지와 잦은 말다툼과 갈등을 겪다가 아버지의 훈계가 시작됩니다. 늦은 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훈육의 방침으로 짐을 전부 아파트 밖에 내어놓은 뒤 모든 잠금 장치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것이었죠. 결국 자신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완전히 쫓겨버렸다라는 생각, 아버지가 날 내쫓았구나라는 생각에 그 원망과 분노가 더 한층 깊어지며 다시 또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다음 무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정중은 3번이나 쫓겨났지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범행의 마음을 품기 전에 정유정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불쌍하다, 뭔가 불우한 가정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일종의 아동학대를 자행했다는 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이후에 정유정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앞선 일들 때문에 정말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정유정이 지금 검거가 되어 자신의 핑계를 삼고 싶어 과거사를 가지고 와 이래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자세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정유정. 대학에 진학해서 빨리 돈을 벌고 독립하고 싶다라는 꿈을 꿨지만 재수를 했음에도 원하는 대학에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무원 시험까지 준비했지만 2022년까지 최종 불합격이었죠. 그렇게 수험 기간이 약 5년간 지속됐는데 그동안도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을 했습니다. 헌데도 자신은 어려운 경제 환경, 변하지 않는 그런 생활 환경에 대한 불만이 강해지죠. 정중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다. 그리고 이 원인은 아버지, 할아버지, 그런 가족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근데 우린 여기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었지만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고 할아버지 또한 그러고 있었죠. 이게 정유정이 느낄 때는 좀 뭔가 불만이 있고 충족이 안 된다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정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완전 방관하듯이 키웠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일까요? 훈육의 방식에 대한 문제들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일단 정유정의 입장은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겁니다. 스스로를 비관하며 원인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정유정. 어쩌면 자기 연민에 대한 생각이 좀 강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 대목이죠.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힘들어. 그리고 그걸 벗어나기 위한 노력조차 되지 않고 잘 안 되니까 자기가 모든 타겟을 다른 쪽으로 돌린 게 아닐까요? 그리고 2020년 9월경 6년간 연을 끊었던 아버지와 다시 재회를 했는데 모든 게 바뀐 게 없었습니다. 정유정은 그때 오히려 아버지를 보고 과거가 떠올라 힘들고 괴로웠고 자기를 버리고 재혼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감이 점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또한 새할머니와 문제가 있으면서도 할아버지 또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에 대한 불만이었죠. 헌데 이 가족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를 정중은 이때부터 사회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좀 이상한 대목이기도 하죠. 자기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 해서 노력을 해서 붙으면 되는데 아니면 자기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런 과정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바깥 탓 그리고 가족 탓으로 돌렸죠. 이때부터 정유정은 가족에게 복수하는 법, 사람을 조지는 법, 병신 만들기, 존속살인, 살인 방법이란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합니다. 점차 이런 키워드를 찾고 내용들을 보다가 가족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어도 괜찮겠다라는 분노를 푸는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라는 메모를 하는 등 점차 사람을 죽여 분노를 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살인마의 생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데 자신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얘기했던 타겟, 이게 좀 애매합니다. 자기가 사회로 나가지 못하는 건 자신의 문제인데 이 문제의 원인을 가정에게서 찾고 있던 정유정은 이걸 어느 순간 갑자기 사회로 눈을 돌려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분노의 대상이 이동되고 확장되는 것. 하지만 여기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은 이 말이 진짜라면 차라리 가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게 맞지 않을까. 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분노로 돌렸다라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대목이죠. 그리고 2023년 5월 20일까지 정유정은 기다렸거나 참았거나 준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할아버지와 집 청소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할아버지로부터 네가 집을 나갈래? 내가 집을 나갈까? 등의 말을 듣자 마음속의 분노를 진짜 실현해야겠다,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었죠. 2023년 5월 20일 바로 그날이 앱을 통해 피해자들을 물색을 시작했던 프로필을 만든 그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정유정의 범행 동기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정에 대한 불만, 자기가 제일 힘든 거야, 날 도와준 사람만 있으면 난 잘 살 수 있어 라는 이상한 자기애가 강했던 정유정. 근데 이 분노를 갑작스럽게 불특정 다수 사회로 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유정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근데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중히 검거가 되고 무언가 떳떳하게 행동하는 것, 당당한 모습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 재판에 들어갔을 때 재판의 피고인석에 바로 앉아 고개를 낮추는 게 아니라 방청객석을 계속해서 쳐다봤던 것, 검거 초기 당시 이상한 말을 계속했던 것, 그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할아버지와 말다툼을 한 그날 범행을 결심하고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한 사람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약속까지 다 잡아 놓았습니다. 만나 공격을 할 생각만 하고 있었죠. 헌데 정정이 이때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실제로 할까 말까를 갈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결정, 아버지와 통화를 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2023년 5월 23일 저녁 7시 52분경 약 2시간 4분간 아버지와 통화를 한 기록입니다. 이때 당시 정유정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할아버지, 새할머니, 새어머니 등에게서 받았던 서운하고 원망 섞였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힘들었는지, 어린 시절 왜 그렇게 고통받았는지 이야기를 쭉 하며 아버지에게 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아버지의 대답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새할머니, 그리고 새엄마 등 다른 가족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봐라. 네가 잘못한 행동들도 많다 라는 말을 듣게 되죠. 자, 이 이야기를 하셨던 아버지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정정 또한 행동을 좀 나쁘게 했던 사실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건 가정사의 문제라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정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크게 일을 만들어버리면 나도 죽어야 돼. 크게 일을 만들면 뒷감당을 못하니까 극단적 선택해야지. 진짜 일을 크게 만들어버린다면 이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살인함시를 아버지에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정유정 전과도 없습니다. 그냥 크게 일을 만들어버리면 나도 그래야 돼. 뒷감당 못하니까 그래야지. 일을 진짜 크게 만들면. 당연히 아버지는 일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네가 크게 일을 만들 건 또 뭐가 있냐. 그래 알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유정이 너 하고 싶은 일 하고 죽어 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이때 정말 죽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뇌피셜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간에 알려졌던 신분 탈취를 위해 계획적으로 정중히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뭔가 수사자료를 기반으로 하게 된다면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정유정은 가족에 대한 존속사례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분노의 대상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에게 끊임없이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앞선 대목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와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버렸죠. 새엄마를 갑자기 만났습니다. 하지만 중간에도 몇 번씩 시도를 해봤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죠. 결국엔 버림까지 또 받았다라는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싫어하는 어쩌면 애증 관계인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해 자신 나름대로의 알아들을 수 없는 살인 예고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마저도 되지 않자 살인을 결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피해자를 끔찍할 정도로 공격을 가했을까에 대한 의문. 어쩌면 피해자를 피해자로 본 게 아니라 자신이 죽이고 싶었던 진짜 가족에 대한 애증을 푼 게 아닐까라는 모습입니다. 해서 오버킬의 형태를 띈 게 아닌가라는 행동이죠. 또 하나, 정중히 무언가 아무렇지 않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마치 당당한 듯 떳떳한 듯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습들은 아버지에게 봐라, 진짜 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유정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감히 단언컨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과 후를 나눴던 이유. 불행한 가정환경, 불안 가정환경, 물론 이건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는 사실이겠지만 정중에 완전 방치되었다라고 보기에는 다들 각자 키우고 싶어 하셨던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어딘가 입양을 보내려고 할 때 끝까지 반대했다라는 대목도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정중은 그 사랑에 더 목말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마침내 다른 사람으로 보여줬고 다른 사람으로 표출한 것, 이건 절대 용서받지 못할 큰 죄입니다. 정유정이 살해의 마음을 품기 전까지의 모습, 어느 정도의 안타까움과 불쌍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겪고도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유정의 이런 불행한 과거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너무 넓은 재판의 아량이 없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피해자는 정말 끔찍하고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살아왔던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끔찍하게 생을 마감했죠. 부디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족분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정유정은 정유정이고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정유정은 살인마입니다. 절대로 가명시켜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유정의 이 말이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될 수 있지만 과장되고 부풀려질 수 있다는 것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가명을 위한 일종의 이용 요소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죠. 세간에 알려졌던 정유정의 범행 수법과 동기들, 하지만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생각을 기다리겠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들, 각자의 생각입니다.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나는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형을 달라는 연쇄살인마. 헌데 재판부는 반성을 했다며 가명을 해준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23년 6월 23일 대한민국의 서울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유족은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반성하고 누가 용서를 했다는 것인가? 판사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다. 이는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기도 합니다. 법치국가에 사는 한 개인으로 가끔은 이해가 가질 않아도 저는 법의 판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죠.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기사가 잘못된 건 아닐까?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그 판결문을 꼭 찾고 싶었고 결국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수십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판결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사형을 주기 싫은 핑계를 그럴싸하게 적어 놓으신 건가요? 오늘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이 이미 살인전과까지 있던 범죄자를 얼마나 보호하고 옹호하는지 여러분에게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판결, 연쇄살인마 권재찬을 옹호한 재판부 편입니다. 1969년 4월 2일생 권재찬. 2021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마의 이름입니다. 2021년 12월 4일 오전 7시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당시 내연관계였던 50대 여성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넣어 인하대역 근처에 유기했습니다. 그의 범행 목적은 금품, 피해자의 귀금속 및 체크카드에서 약 1,100만원 정도를 빼앗은 이후 자신에게 빚독촉을 하던 50대 남성에게 위험한 제안을 합니다. 시신을 묻을 예정인데 도와주면 엄청난 돈으로 갚겠다. 이에 응한 공범과 함께 다음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을 향한 권재찬은 시신을 묻을 구멍을 판 이후 공범의 머리를 돌과 미리 구입한 삽, 돌망치를 이용해 살해해 공범의 시신을 묻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자신의 채무와 금전적 목적을 위해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권재찬. 검거 직후 세간을 놀라게 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범죄의 전력 때문이었죠. 권재찬은 청소년기에는 이미 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죄를 저질렀고 성인이 되자마자 특수절도죄를 또 지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91년 11월 30일 인천 남구의 한 빌라에 침입해 피해자를 양팔 뒤로 묶고 이불을 덮은 뒤 장롱을 뒤졌지만 돈이 많이 없자 부엌 칼로 협박하며 강간, 그 이후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며 폭로하겠다며 현금을 갈취하려고 하다 경찰에게 검거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강도상해죄, 강도강간, 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지요. 출소 외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97년 10월 1일 인천 남구의 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했던 칼로 위협을 하고 수표 및 현금 260만원을 강취합니다. 당시 피해자를 수회 때렸고 성범죄에 이어 10월 8일 날은 또 같은 집에 가서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치밀 못해 예비죄까지 추가되죠. 그렇게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범죄는 점차 진화하고 있었죠. 그리고 출소 얼마 지나지 않아 권재찬은 또다시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이번엔 강도 살인이었죠. 2003년 1월 14일 인천 남구 소재 한 전당포를 향해 저당 잡힌 귀금속을 찾으러 간 것처럼 피해자와 이야기하다 준비한 망치로 머리를 쑤에 내리쳐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일본까지 밀항을 했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 검거가 되어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헌데 이번 재판을 했던 똑같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권재찬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공범이 사람을 죽인 거다. 나는 망을 봤다라는 말을 하죠. 그렇게 이 주장이 인정되며 징역 15년형으로 감형을 받게 됩니다. 무기수가 15년형이 된 거죠. 헌데 이때 당시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형을 해준다는 건 알겠는데 그건 공범이 잡혔을 때 이야기였죠. 다른 범인의 신원은 지금까지도 미공 상태입니다. 즉 당시 재판부가 미제 사건을 하나 더 만들어버린 것이죠.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권재찬과 공범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공범이 밀항와에 사라져버렸다. 2. 권재찬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상의 공범을 만들어 재판부를 농락했다. 아니면 이번 연쇄살인과 마찬가지로 권재찬이 공범을 죽였다. 누가 보더라도 절도, 강간, 심지어 살인범행까지 저지른 이 최악의 범죄자를 세상에 다시 내보낸 대한민국 재판부. 결국 연쇄살인까지 발생한 것이었죠. 1심 재판부는
과거 전과부터 이번 사건에 이르기까지 전혀 교정교화가 되지 않았다며 임명경시 태도를 일관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사형은 합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2023년 6월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으로 형을 감형시켰습니다. 사형은 극히 예외적이다. 사형을 달라던 권재찬에게 재판부가 반성을 한다며 감형시켰다. 계획적 살인이 아니다 등등 각종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좀 믿기 힘든 사실이었죠. 정말 합리적인 판단으로 재판부가 증거에 입각해 감형을 시킨 것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그 기사 내용 말고 말이죠. 오랜 수소문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결과 그 판결문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외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내용들, 심지어 재판부는 사형을 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과거 사형 판례까지 첨부하면서 권재찬과 비교하는 내용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어이가 없었냐고요? 재판부를 무시하는 것이냐고요? 이제부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문을 뒤집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권재찬의 항소 이유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1차 강도살인과 2차 공범살인. 1차 강도살인은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성적 모욕감 같은 말을 듣자 순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라고 주장합니다. 1심 재판부가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걸 우발적 살인이라고 항소를 하는 것이었죠. 또 강도를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일 뿐 살해가 완료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갔으므로 단순 살인죄만 성립할 뿐 강도살인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애초에 목적이 재물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남겼죠. 두 번째, 권재찬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하기 위해 검색한 게 아니고 수면제도 강제로 먹였다고 계획적으로 먹인 게 아니라 권재찬이 평소 수면제를 타서 마시던 음료수를 피해자가 우연히 마신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네, 수면제를 썼다라는 기록이었죠. 그리고 검색 기록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의 체크카드에서 인출할 때 알게 됐던 그 카드 비밀번호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알려주었다라는 주장이었죠. 권재찬은 무엇이 억울해 이런 주장을 펼쳐 감형을 노린 걸까요? 우선 검찰이 주장한 것 중 1차 강도살인과 2차 공범살인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주십시오. 검찰의 주장입니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2일 저녁 5시경 피해 여성과 전화해 12월 3일날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자마자 3일 오전 11시 48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강한 수면제 15일치를 처방받게 되죠. 그리고 약속의 그날 피해자를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다음날 12월 4일 오전 6시 43분까지 가게 되죠. 그때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지하 1층 주차장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권재찬은 범행에 사용할 면장갑 1개, 검은색 마스크 1개, 검은색 타이즈를 1개를 구입하고 승용차로 돌아와 직접 운전을 하면서 그 지하 1층 주차장 중 가장 구석 부분으로 이동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 7시경 미리 준비해놓은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피해자가 마시게 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뒤 면장갑을 끼고 얼굴, 복부 등을 주먹으로 수에 때려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 이후 양손으로 목 부위를 눌러 살해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후 약 1,132만 2천원을 빼앗은 것이었죠. 검찰의 주장 2차 공범살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권재찬과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던 공범은 이전에 권재찬이 200만 원을 빌린 일로 지속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다가 2021년 12월 4일 날 12시 45분경 다시 한번 돈을 갚으라는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권재찬은 사체를 유기하는 쪽에 공범으로 끌어들여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월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 끝났던 게 아닙니다.
공범까지 살해해 채무를 아예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던 거죠. 검찰이 이렇게 판단했던 이유는 공범에 대한 제안을 하고 난 직후인 낮 1시 54분경 삽과 돌망치를 미리 구입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지인한테 빌린 승용차에 공범을 태우고 해수욕장 쪽, 을왕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12월 5일 낮 1시경 야산 중턱에서 번갈아며 삽을 이용해 구더기를 파다가 다 파고 난 직후 계획대로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을 암매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 검찰의 내용은 확실한 증거들을 토대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1심 재판부가 이걸 인정하고 선고를 한 것이었죠. 우선 첫 번째로 권재찬은 재물을 강취할 고의를 가졌고 사전 계획하고 준비했다라는 게 입증됐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빚이 있었고 이게 신용대금 연체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 그리고 살해했던 피해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엄청난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죠. 두 번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미리 수면제까지 준비를 했고 휴대폰 검색 기록에는 인적이 없는 거리, 논밭 많은 곳, 복면 절도, 복면 강도, 블랙박스로 차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검색 키워드들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공범을 끌어들여 공범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블랙박스도 없애 증거인멸을 시도했죠. 자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계획적 살인에 대한 증거 두 번째, 범행 현장 지하 1층에 설치된 CCTV 모습에서 나온 것인데요. 당시의 흔적, 이동 경로, 물건 구입 내용, 그리고 소름 돋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카드 번호가 적혀있는 그 시간, 그게 주차해 놓은 그 가장 사이드 쪽 벽에다가도 적어놨다는 것이죠. 잊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검 결과 범행 후의 행동을 보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 살인이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오전 6시 26분경 주차장에 들어와서 기계실 인근 순찰대원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6시 45분, 20분도 안 된 상황입니다. 면장갑, 마스크, 타이즈를 구입해 돌아와 그 이후에 구서편으로 이동하고 수면제를 먹인 뒤 피해자를 때려 그 다음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겁니다. 이는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노린 바로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물론 1심 재판부도 공범살인의 경우는요 강도살인을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살인죄, 계획적 살인이라고만 인정했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권재찬이 가졌던 돈, 범죄 수익금이 좀 컸는데 당시 공범이 빌려갔던 돈은 200만 원 정도. 만약에 이 200만 원을 갚지 않기 위해 죽였다라고 하기에는 좀 동기가 부족하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또 만약 죽이고 난 이후에 피해자, 공범에서 카드나 아니면 공범이 갖고 있었던 현금 같은 것을 강제로 회수하려고 했다면 이건 강도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런 결과에도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이 맞다라고 판단하며 두 사건을 합쳐 사형 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살인사건이 강도살인사건은 맞다. 하지만 수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강도는 맞는데 살인은 계획이 아니라 우발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부분일까요? 예를 들자면 휴대폰으로 인적이 없는 거리, 논밭 많은 곳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했는지 확인, 그리고 범행 직전 면장갑, 마스크, 타이즈를 산 행위가 정말 범행 준비를 위한 계획인가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봐 주십시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다라는 느낌인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한 말들입니다. 하나, 권재찬 휴대폰을 이용해 검색한 행위가 계획적 살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 11월 9일경이었습니다. 인적이 없는 거리, 논밭이 많은 곳 이런 검색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권재찬은 당시 교제하던 사람과 은밀하게 데이트할 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 검색해본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물론 이 문구 자체는요, 데이트 장소라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만약 이런 걸 검색하기 전후에 데이트 장소와 관련된 것들, 할 것들, 음식 이런 걸 검색했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뜬금없다라는 것이었죠. 또 권재찬이 그 검색한 다음 날입니다. 2021년 11월 10일. 이번 사건의 1차 살인사건 피해자 여성과 술 마실 약속을 잡고 이때 당시에도 수면제를 이용해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어디에 놨는지 찾지를 못해 실행에 못 옮긴 정황이 포착됐죠. 자, 그럼 이 사건은 한 달 전에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헌데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라는 말을 붙입니다. 검색 시점은 범행일로부터 약 1개월 전이므로 1차 살인사건의 범행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적어도 1차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염두에 두고 계획한 것으로 보이긴 어렵다. 또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으면서도 서로 내연관계로서 애정관계 같은 걸 표현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점을 보면 권재찬이 무조건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검색 시점이 범행일로부터 한 달 전이란 말은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최소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을 시도했다가 무산되었다가 그게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요? 또 돈을 갚아달라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애정 표현에 대한 연락이 있었다는 건 피해자 측에서도 돈을 받을 것이 있기에 상대방과 계속 다툼을 일으키는 것보다 말을 잘해가는 것이 중요했던 게 아닐까요? 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권재찬의 애정 문자는 실제로 시간을 끌고 범행 준비 과정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권재찬의 모습과 그동안에 나왔던 증거자료들을 부합해보면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라는 생각.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이 말은 너무 권재찬의 편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느낌입니다. 또 11월 26일 복면절도, 복면강도를 검색 여러 차례 하고 기사를 열람했던 이유에 대해서 권재찬은 당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복면 쓴 상태에서 허락 없이 320만 원을 인출했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신고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검색한 것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 사실 확인서, 주고받았던 메시지, 그리고 돈을 다시 돌려주고 신고하지 말라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는 증거로서 확인이 되는 사안으로 권재찬의 말이 틀렸다라고 분명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헌데 이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사안입니다. 권재찬의 범행 동기, 바로 강도, 금품을 노렸다라는 것. 권재찬은 당시 돈이 없었고 돈이 필요한 상태로 불법적인 행동을 이미 그 이전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적으로 했다는 것. 그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따로 볼 게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리고 블랙박스로 차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의 검색 키워드는 범행 전날인 12월 2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재찬은 차에서 4명이 탔던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팔찌를 잃어버려서 그걸 찾아볼 수 있는지 한번 검색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도 분명 1심 때 반박된 사실입니다. 장소와 관련돼서 권재찬의 주장은 말의 차이, 그리고 검색에 이른 상황도 앞뒤가 안 맞는 다른 시간이라는 겁니다. 또한 결과론적으로 권재찬은 차량 블랙박스까지 없애버렸죠. 증거인멸을 한 상태입니다. 헌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사실만으로 무조건 주장이 거짓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모호한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가 뻔히 존재하고 시간도 맞지 않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만 한 것이죠. 그럼 살해 직전 마트에서 샀다는 면장갑, 마스크, 타이즈는 뭘까요? 딱 명칭만 봤을 땐 범행을 하기 위해 산 도구로 보이는데 권재찬의 주장은 주차장 차 안에서 담뱃불에 피해자의 가방이 일부 조금 타자 피해자가 휴지, 갈아 신을 양말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자기가 건망증이 심해서 휴지를 못 사고 그냥 청소하려고 면장갑을 샀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청소를 위해 면장갑을 샀다. 양말을 사오려고 했는데 타이즈를 사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범행에 실제 사용된 도구는 면장갑이었습니다. 타이즈를 쓰지 않고 상대를 제압했다라는 것이죠. 마스크는 얼굴을 가린 용도로 사용했고요. 물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헌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행동에 대해서도 아주 관대하게 평가합니다. 1심 재판부도 분명 범행 현장 CCTV를 보고 판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에 의하면 권재찬이 마스크를 끼고 있다가 오전 9시 45분경 마스크를 벗고 주차장을 오가는 장면이 있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코로나로 마스크가 일반적이기에 범행 사용을 단정하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오가는 장면이 있다. 9시 45분. 헌데요, 이런 사실로 범행 사용이 아니다. 하지만 저 시간은 이미 사건 발생 이후 시간입니다. 그럼 사건 발생 시간대에는 마스크를 쓴 행동만 있었을까요? CCTV 확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품을 구입하고 곧바로 최초 주차한 순찰 직원이 있던 기계 실내에서 이동해 구석 쪽으로 이동하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살인마가 범행 물품을 사며 얼굴을 가리지 않고 순찰 직원 옆에서 살인을 저지를까요? 이동하는 건 당연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헌데 범행 장소를 선택하고 도구를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보기엔 장소와 시간이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르기엔 적합하지 않음이라고 판시하지요.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순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도 생각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살해된 피해자의 혈액에선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온몸에 강한 중력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격렬하게 저항한 흔적조차 없었죠. 상당한 양의 졸피뎀이 검출된 겁니다. 바로 사건 발생 전 졸피뎀 15일치를 처방받은 권재찬 것이었습니다. 권재찬도 살해 전 먹었다라는 걸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수면제 처방을 받아오며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수면제를 음료에 녹이는 방식으로 복용을 해왔는데 피해자가 당시에 아무렇지 않게 그걸 실수로 먹는 걸 봤다, 모르고 먹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펼칩니다. 이걸 받아줬다라는 걸 여러분은 납득이 되시나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옆에 내연녀가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 졸피뎀이 탄 음료수를 마시려고 했다라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경험 측상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있습니다. 자신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알약을 못 먹는다라고 한 것과 달리 1심 증인으로 알약을 먹는 걸 본 지인까지도 출석을 했죠. 이건 분명히 다른 내용입니다. 헌데 이런 내용은 싹 다 무시한 채 권재찬의 주장에만 손을 들어주었죠. 그리고 권재찬은 거짓말을 한 기록들도 분명 확인이 됩니다. 자신이 살해 직후 주차장 벽면에 피해자에게 들은 비밀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잊어먹을 걸 대비한 상황이었죠. 몸에 구타, 고문의 흔적이 있음에도 자기는 폭행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편의점 심부름을 시키면서 현금을 뽑고 물건을 사오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궁금합니다. 체크카드를 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뽑아서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체크카드로 결제하라고 주는 게 당연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피해자의 지갑에는 현금 11만원도 있었습니다. 출금하라고 할 이유가 없었지요. 이건 권재찬이 그 모든 상황들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걸 대부분 인정해 주었죠. 합리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권재찬이 살인 계획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나요? 미리부터 졸피뎀을 준비했고 그리고 시도를 했다 실패했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본다 인적이 드문 시간대 지하 주차장에서 노린 범죄, 강도살인을 포함 강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권재찬,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15년 만에 출소 후 3년 8개월 만에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로 알려진 PCR 검사에서도 28점으로 매우 높게 나온 반사회적 인격장애죠. 그런데도 재판부는 감형을 시켜버립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 연령, 가족관계, 교육정도, 지능, 직업과 경력 등. 일부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고등학교 자퇴, 성적은 가 아니면 양, 지능검사 IQ 중학교 검사 당시 76,
신체 등이 5급으로 군 소집 면제 판정. 고등학교 자퇴 후 미용실 종업원 근무 기록은 있지만 그 이후 대부분 교도소에서 있었고 출소 기간 동안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공사 현장만을 근무했다. 어렸을 때부터 생기부엔 주의산만, 자제력 부족, 자기중심적, 장난이 심하고 친구를 잘 때린다. 중학교에는 불량기를 보인다라는 내용. 가족이나 동네 주민들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폭력적 성향이 심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과거 불행하게 컸다라는 내용이죠. 두 번째, 계획적 살인을 단정하기가 어렵다. 피해자에게 강도 범행을 계획한 건 맞는데 살인까지 미리 계획했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순찰을 도는 기계실 직원도 있고 CCTV도 있는 쇼핑센터에 출입하는 사람들, 고객도 있는데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르기엔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먼 쪽으로 이동하긴 했지만 주차장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이동 주차한 후에도 기계실 직원의 시야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구조다. 더구나 주차장에 들어온 시각은 해가 뜰 무렵이기도 하다. 살인을 계획했다면 주점에서 술을 먹고 12시 24분 나와 그리고 6시 26분 주차장 이동할 때까지 둘만이 있던 시간 장소가 아침이 되는 시간 인적이 많은 쇼핑센터 주차장보다 더 적당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 전에 범행 시도 정황이 포착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럴싸합니다. 뭐 이렇게 위험하게 범행을 저지르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1심 재판부의 증거자료에서 2심 재판부가 빼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권재찬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신원이 정확하게 노출되지 않는 걸 원했다는 겁니다. 함께 있는 공간에서 만약 모텔에 같이 있었던 기록도 확인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분명 자신만이 특정됩니다. 순찰 직원, CCTV, 쇼핑센터 직원이나 고객,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를 장소가 아니다. 당시 시각은 오전 6시 26분. 해가 뜰 무렵이라고요. 일출 시간이 7시 48분이었습니다. 이미 해가 뜨기 1시간 이상 전이며 이곳은 지하 1층 주차장입니다. 인적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시간은 쇼핑센터 오픈 시간을 앞둔 시각, 이미 범행이 끝나 현장을 이탈한 시간이죠. 그 누구보다 가장 안전한 장소가 이곳이었을 겁니다. 이 차량도 권재찬의 차량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만약 이 말대로라면 모든 계획범죄 살인마들은 CCTV 없는 곳만, 공터, 바닷가, 산속 이런 곳에서만 범행을 저지르는 걸까요? 그럼 그걸 피해자는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에 CCTV와 블랙박스가 어디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범죄자는 없습니다. 주차장 도착 전까지 범행을 시도한 정황이 보이지가 않는 데가 아니라 그 3시간 이상의 공백 기간 동안 무엇이 있었는지 권재찬도 입을 열지 않는 상황이죠. 그럼 권재찬은 무엇을 했을까? 앞서 졸피뎀을 먹일 기회를 엿보지 않았을까요? 운전을 하고 다니며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건데 피해자가 먹으려고 했다라는 말이 정말 앞뒤가 맞는 말인지, 왜 연쇄살인마의 말에 놀아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공범살인도 계획을 해 살해한 걸 단정하기가 어렵다. 만나기로 한 다음 철물점에서 삽과 돌망치를 샀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돌망치에 대한 문제였죠. 시신을 야산 중턱에 유기하기로 하고 구덩이를 파는데 삽을 쓴 건 인정이 됩니다. 근데 돌망치를 왜 샀느냐라는 질문에 권재찬은 당시 겨울이고 땅이 얼어있을 여지가 있으면 땅을 파다 돌이 나오거나 잘 파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샀다라는 말이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분명 순서는 제안을 하고 권재찬이 삽과 돌망치를 구입했습니다. 재판부의 말대로 돌망치를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당시 겨울이어서 땅이 얼어있으면 안 되니 대비해 돌망치를 샀다라는 말이 왜 그럴싸하게 들리는 걸까요?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인천 지역 날씨는 비가 내린 날이 3일 기준 1.4mm, 흐르지도 않는 이슬비 수준으로 잠깐 내리다 말았습니다. 언 적도 없지요. 그리고 당시 최고 기온은 7도나 기록했습니다. 그 전, 그 사건 발생 이후도 아예 비가 내린 날이 없죠. 이미 땅이 얼어있을 수도 없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땅이 얼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상태를 상상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뜻이죠.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주변에 있던 돌이었으면 충분합니다. 삽이었으면 충분합니다. 분명 돌망치를 이용해 머리를 공격했죠. 가명 이후 세 번째, 반성. 권재찬은 살해에 대해 자백을 했다. 1심 때 2번, 항소심 2번, 그리고 변론 종결 후 2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대부분의 내용이 살인은 계획적인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죄책감으로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겠다라는 반성도 있다. 최후 변론에서 사형에 대한 불만도 없으니 항소를 기각해달라라는 진술을 했다는 것. 자신의 죄값을 치르겠다는 반성으로 볼 수 있다라며 재판부가 반성했다고 인정합니다. 재판부는 권재찬을 안쓰럽게 바라본 걸까요? 기각해달라,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하지만 이 말을 반성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한 재판부. 그럼에도 살인은 계획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니 이건 더 진심이 있다라고 생각해 모든 걸 받아준 걸까요? 답답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족에 대한 피해복도 없는 상태로 유족조차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성이란 이름으로 감형시켰습니다. 재판부를 향한 반성이 유족의 아픔보다 우선시되는 이 모습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이미 권재찬은 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감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도 모르는 공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공범이 사람을 죽인 거다, 그렇게 1심 무기징역에서 15년으로 감형받았던 과거의 이야기. 정말 권재찬이 자신의 사형을 달라라고 얘기했다면 항소를 포기했으면 됩니다. 사형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항소가 된다라는 것 맞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말 그대로 본인 스스로가 항소를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확정 판결이 됩니다. 어차피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 사형을 이야기하며 반성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형량을 내려줄 거라고 믿는 건, 이건 그동안의 권재찬의 경험입니다. 감형류 네 번째, 다른 사건과 비교를 했습니다. 권재찬이요? 아니요. 재판부입니다. 지난 20년간 사형 확정 판결이 난 건 모두 18건이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이거나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사건으로 현행 양형 기준에 의할 때 중대범죄 및 계획범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친절하게도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사형을 내릴 수 없는 이유를 과거 다른 범죄에서 가지고 와 비교하며 판시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죠. 계획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 2건이다. 우발이기 때문에 사형을 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로 과거의 범죄들을 하나씩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은 대목들이 있었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사형수 장재진, 대구 살인사건의 범인이었죠. 죄질이 더 무겁다라고 평가합니다. 2명을 살해했고 계획적 범죄이며 잔혹한 범행수법. 이 사건과 비교해 이 사건은 우발적 살인이고 잔혹하지 않은 범행수법이라는 것이죠. 돈을 들여 미리 졸피뎀을 준비하고 폭행, 고문에 비밀번호 알아내고 목을 졸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했고 공범까지 돌망치로 살해해 암매장한 연쇄살인마 권재찬. 과연 더 중한 범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말해도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과거 전과가 있죠. 장재진과 다른 점입니다. 말만 바꾸면 권재찬이 더 중한 형량을 받을 이유를 언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광주 목포에서 발생했던 사건, 알던 피해자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 신용카드, 현금을 인출하는 데 이용한 뒤 공범을 살해, 사체 은닉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헌데 이 사건은 사형 확정 판결이지만 계획적인 이유를 대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사형을 줄 수 없는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에는 처와 자녀 3명을 살해했다라는 대전 사건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형수지요. 사망보험금 돈을 목적으로 독약을 넣어 살해하고 막내 아들은 목을 졸라 했던 사건. 이건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문득 궁금해진 사건도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도 방송을 했었지요. 광명 세모자 살인사건. 아디오스, 왜 이렇게 죽지 않지? 죽는 거냐? 응, 죽는 거야. 이렇게 일가족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계획적으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중대범죄. 그런데 그는 왜 사형이 아닌 걸까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공주교도소 살인사건.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피고인이 같은 방실에 있는 재수자를 오랜 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사건입니다. 1심은 무기징역이었죠. 근데 이례적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며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과거의 판시를 가지고 온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사건을 비교하게 되면 8, 90년대의 사형 판결 후 집행한 사건의 범인들은 현재 2023년 그 정도의 범죄는 대부분 무기징역 혹은 유기징역형이 나오는 판결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날로 범죄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지요. 사형을 정말 선고할 수 없다면 사회에 복귀시키지 않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라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법이 없다고 무기징역형만 내리는 것 아니요. 아직 대한민국엔 형법상 최상단 사형부터 존재합니다. 그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일 뿐입니다. 그럼 그 대비책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저는 권재찬의 이 항소심 판결문을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형을 줄 수 없어 기어코 이유를 찾아내 작성한 저급한 판결문.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주교도소 살인사건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가명으로 파기환송을 시킬까요? 아니면 확정 판결이 나올까요? 공주교도소 사건의 두 번째 피해자는 계획적 살인이 아닌 지속적 폭행에 의한 사망살인사건입니다. 그럼에도 교정시설에서 반성해야 할 무기수가 또다시 사람을 죽였으니 교정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사형을 선고 확정 판결한다면 유족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판결 또한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재찬의 항소심은 끝났지만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상고를 제기한 상태죠. 바로 체증법칙의 위반이라는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 선택할 때 지켜야 할 논리칙과 경험칙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깨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필요한 권재찬에게 유리한 것들만 뽑아서 판결문을 썼다라는 것이죠. 유족분들의 절규, 그곳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반성하고 있다. 계획적 살인이 아니다. 부디 정의를 소화하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는 좀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제가 방송을 좀 오랜 시간 동안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방송 초기에는 뭐 너 욕도 하고 막 뭐 나쁜 거 막 뭐라고 하던데 요즘에 왜 안 그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을 넣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제 생각이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번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족분들도 이해를 못 하시죠. 그냥 거기에 있던 법관분들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외부에서도 거의 다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많은 뭐 변호사분들, 다른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당시 그 권재찬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었을 때 거기 현장에 있던 모든 분들도 의아해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거든요. 다들 들으시면서도 되게 어이가 없다라는 입장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항소심 판결문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체증법칙의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재찬이 주장한 그 내용을 권재찬의 주장했던 내용에 대한 그 부속 설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인멸시켰고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확대시켰고 그거에 대한 반증 자료들 다 배제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심 재판부에 정반대되는 판결이에요. 이게 왜 반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적 살인에 대해서 입증을 했는데 계획적 살인이 아니야라고 다 뒤집어버린 거예요. 형은 사형에서 무기징역형으로 나왔지만
사실 판결 자체 그 죄명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정반대로 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내용이죠. 그런 게 있어요. 사형 선고가 굉장히 이게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늘 해요. 뭐 냉엄한 뭐 문명 국가로서 냉엄한 뭐 어떤 형벌이 맨날 이런 말들 갖다 붙이는 거 알고 있는데, 권재찬은 이미 전과도 있고, 그리고 이미 출소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절도 범죄도 되게 많았었어요. 교정교화가 전혀 안 된 케이스잖아요. 그 책임도 어쨌든 재판부가 졌었어야죠. 왜 15년하고 내보내가지고 또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계속 그래왔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또다시 그래버린 거예요. 무기징역형이죠. 사실 여태까지 무기징역을 줄 때 뭐 계획이 아니라 우발살인에 가깝다라고 했을 때 좀 애매하지만, 그래 뭐 증거가 좀 부족하니까 그럼 뭐 누군가가 수사를 잘못했겠지, 이런 부분들이 끼면서 최대한 그런 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건 진짜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권재찬을 사형을 주지 않기 위한 방식으로만 끌고 왔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판단이 나와요. 기사에서도 사형을 달려고 얘기했는데 반성했다라고 받아들여서 감형을 시켜버렸다, 이런 이야기의 기사가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권재찬의 항소심 재판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동안 강력범죄 사건들도 너무 많이 발생을 해버렸고. 제가 진짜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연쇄살인마잖아요. 정말 돈 때문에 뭔 짓을 저지르던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범죄자예요. 굉장히 심적으로 침착했고, 자기가 검거된 직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형량이 낮게 나오는지도 이미 알아요. 과거에도 재판부를 농락해봤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부도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당해준 건지 사형을 줄 수 없어서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피해를 유족이 받고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형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야 될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는, 이런 방송하기 전에는 저도 사형제에 대한 게 좀 반대 입장이 강했는데,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수사에 대한 부분들도, 옛날에는 좀 나쁜, 그래서 뭐 일부러 뭐 범인 만들고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에는 어쨌든 그게 좀 어렵잖아요. 현재 그만큼 발전도 해왔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형 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누군가를 억울하게 증거를 조작해서 사형수를 만든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현재 사형수들이 있죠. 저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봐요. 걔네들이 과연 지금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게 반성하는 척인 걸까요? 다시 사회에 나와버리면 또 누군가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적극적으로 저 개인적인 얘기다 보니 적극적으로는 이 내용을 뒤에 넣는데, 저는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에 대한 부분은 다들 생각도 다를 거고,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은 다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전 집행과 관련된 문제는 분명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형을 집행을 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떨어지는 거냐? 아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도 알아요. 알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의 목숨을 빼앗아간 사람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땅 안에서 살아 숨쉬면서 힘들겠지만 먹여주고 재워주는 공간 아래 생활한다는 걸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너무 감정적인 게 앞설 수도 있겠지만, 분명 대부분 사회적 사람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범죄를 저지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 정도면 이건 사형 집행이 맞다라는 걸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도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의견들도,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댓글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저와 생각이 다르다고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고 전 악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에게도 배우는 게 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도 과감 없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